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님 모시고 외교 안보라인 교체 이후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청문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지금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죠. 지금은. 네. 여기는 지금 미래통합당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낙마를 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19일인가요? 박지원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네. 국민을 속이고 북과 뒷거리하는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국정원장의 업무에 본질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해갖고 직봉을 가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내통하는 거. 글쎄, 그 내통이란 단어 때문에 이제 예, 그거 좀 예, 신경이 쓰여요.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그 주호영 대표가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발언한 이후에 또 대통령이 또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매우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또 거들고 나섰어요. 대통령까지 또 반격을 했는데요. 저가 이제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에 지금 박지원 후보 인사청문 자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센 자리 맡았네요. 아닙니다. 뭐 전화 많이 받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청문회를 거쳐야 될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습니다만,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이제 청문회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요. 예. 그 특히 이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과 협의해서 그건 이제 정보위원들이 이제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정보위원회 주호영 원내대표도 소속이 돼 있고 지금 간사는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태영 의원하고 이철기 의원 4명이 지금 우리 통합당에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제가 단장을 맡고 또 자문위원으로 한 6분 정도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언론 전문가, 그다음에 외교안보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적과 내통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도 적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 자체로는 예, 단어 그 자체로는 자칫 뭐 오해를 그렇죠,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단어를 썼던 그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은 뭐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주호영 대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사람을 적과 내통했다는 그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과거의 박지원 후보자의 행적, 예, 그렇죠. 또 대북관, 예.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정원장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부적격한 인사로서 과거의 친북적 발언, 친북적 성향, 또 대북 송금의 전력,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정원장이라는 대한민국 정보수장을 맡기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국정원장으로서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할 것이고 다양하게 그 비판도 하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지, 그 자체가 무슨 뭐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무슨 뭐 색깔론으로 공세하려는 건 아니었다. 이런 좀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 또 뭐 물론 뭐 미국의 CIA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선 적으로 생각되는 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들을 잡는 일이 제일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예를 들면 무슨 총리를 한다든지 통일부 장관을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수단이 좋으니까 무슨 자리들 못 하겠나 하지만 국정원장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인들도 많은 생각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내통 발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장이란 그 엄청난 자리가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 무슨 합의하고 무슨 협상하고 특사 보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오히려 가장 부차적인 일 중에 하나고 특수한 그렇죠. 임무 중에 하나죠. 예, 예. 오히려 국정원장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남 분단 상태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정확한 동향 파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 그리고 북한의 간첩 행위 등 북한의 대남 공작이나 대남 간첩 등에 대한 반탐 방첩 임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정원 조직을 보면 해외 업무가 있고 대공 업무가 있거든요. 이 대공 업무가 중요한 하나의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로 돌아다니는 어떤 상황이나 동향이나 동태 지도자의 어떤 신상, 그리고 권력 엘리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 대남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그럼요. 입수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고. 보고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마치 박지원 카드 그러면 그런 업무라기보다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날짜 잡고 협상하고 뭐 줄 게 없냐 받을 게 없냐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마치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임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왜냐하면 그 비선의 특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라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북한과 비공개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국정원장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박지원이 그 전체 임무에 합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북한과 그 하려고 하더라도 북이 일단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적이고 한쪽으로는 동포잖아요. 네. 이중적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적이라고 지금 우리라고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적과 협상을 하더라도 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자주 뵙고 또 TV 토론에서나 사석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그 이해되지 않는 게 북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이나 이설주에 대해서는 깍듯이 호칭을 합니다. 존칭을 합니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님, 이설주 여사님. 저는 그것도 사실 귀에 거슬려요. 물론 이제 정부 공식 공직에 있으면 그런 단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이설주에 대해서 깍듯하게 항상 호칭을 하고 존칭을 하고, 그리고 북한 이슈나 북한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고 토론할 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심할 정도로 북한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북한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하고 북한의 잘못이 없고 항상 북한의 이야기나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말씀 붙이면은 과거에 그런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박지원 행보를 보면은 이제 뭐 이런 토론도 있고 국회에서의 행보라든가 사상적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한번 정말 뭔 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할 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김대중 대통령 측근으로 또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그 특사로 성사를 시켰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이 이른바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북한의 우호적인 또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주장을 되도록이면 수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내재적 접근론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 정확히 이제 이해하려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한편으로 적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명확한 경계심과 명확한 입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 협상하는 것이지.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매번 이해하고 그래 그럴듯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주장이 옳아 북한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래서 주요원 원내대표가 아마 내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도 근거 없는 색깔 공세이고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공세,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하고 그걸 대변인한테 가서 공개를 하시오. 이렇게 지시한 것은 좀 의미가 있는 뭔가 액션이라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직접 무슨 말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 주호영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대변시켜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지명한 사람인데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불쾌할 수 있고 그 단어의 이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지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박지원 대표에 대한 그 내통 논란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입 다물고 침묵하다가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논란, 그 내통이라는 단어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형평성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하태경 의원도 의견을 냈던데 과거에 조국 사태 때 그다음 위안부 그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났을 때 미래통합당이나 그쪽 보수 진영을 현 여권 인사들이 대놓고 토착애구라고 욕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토착애구란 말을 엄청 사용해서 욕을 했는데 그때 토착애구라는 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잖아요. 그럼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과 내통했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단어잖아요. 예. 그런 모욕적인 단어를 야당 대표한테도 막 하고 막 이러는데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 어제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덧붙이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선택에 따른 안타까운 그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란과 의혹,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기밀 유출이라든지 직무유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이 국민적인 가장 뜨거운 관심사에 대해서는 좀 이런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주호영 대표의 내통 발언을 대통령이 저렇게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은 모든 뉴스나 모든 내용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박지원을 신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건가? 인사청문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제가 반드시 낙마시킬 거기 때문에 그 북한이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대통령의 편향적인 관심과 편향적 발언 균형 감각이 없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게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했던 대통령이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불과 작년이죠.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도 국무회의인가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몇 가지 사건 3개를 찍어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요 3개는 반드시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효 지난 것도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그랬죠.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건 지난 대로 사실을 밝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제가 첫 번째 아니 다른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중대 사안에서 발언을 할 거 있으면 다른 것도 형평성 있게 해달라. 두 번째 박원순 시장 사건 같이 그런 국민적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세 번째, 성범죄 관련해서 그렇게 단호하셨던 분이 왜 자기 편과 관련해서는 입 딱 씻고 말 한마디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내통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제가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공개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또 청문회 자문위원장이라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런 그 본인의 대북관이라든가 그런 행태들 과거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흔히 청문회에서 거론되는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카드를 갖고 있나요? 지금 나오는 것은 뭐 5천만 원인가를 친구한테 빌렸는데 원금은 커니와 이자도 갚지 않아서 이거 정치 자금으로 몰래 슬쩍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던데 과거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기타 부분은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워낙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서 그러는지 또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그래서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그 박지원 후보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과의 관계가 광범위하고 원만하잖아요. 깊습니다. 예, 깊숙하고.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와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망라해서 대부분의 언론사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조국 사태와 달리 언론사가 미리 박지원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청문 준비를 하면서 대북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적격성, 국정원장으로 해서 업무 부적격성은 이제 포괄적으로 반드시 집요하게 따질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력, 전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있지 도덕성, 않습니까? 그게 네.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짜 논란 이런 것들, 이런 허위 학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언론이 이제 그것도 언론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청문위원회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헤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청문회 날 당일날 저희들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질문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인영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도 뭐 아들의 스위스 뭐 유학 자금이라든가 군 면제 또 최근에 맥주를 뭐 이렇게 생맥주를 또 불법으로 이렇게 제조한 것들 또 부인이 무슨 재단에 마르쉐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서울시로부터 한 2억여 원 이렇게 보조금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오늘 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데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 지난번에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돼 버렸잖아요. 폭파시켜 버렸죠, 북한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락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는 무슨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합니까? 이 이야기는 2018년 그 특사단이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어떤지.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대표부 설치 뭐 하면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두 가지 오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부인 문제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그 도덕성 문제 이거 가지고 한번 파헤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대북관인데요. 특히 이제 이인영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대협 의장이라면 사실은 이제 저도 그때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에. 근데 지금은 전향을 하셨어요.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전대협 일기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학생운동은 뭐 저도 그때 참여해 와서 알지만은 이른바 이제 주사파 그룹이 이제 장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제 친북적 성향의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했던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이인영 후보자는 이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의 이제 대북 관점이라는 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2018년에 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도 민주당 인사들에서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 강의하다가 제가 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개인적인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북한이 김정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99%가 대답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상에도 7, 80%가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김정은이 핵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아는데 유독 우리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인사들은 북한의 김정은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확증 편향인가요? 네, 믿고 싶은 거예요. 확증 편향. 네. 제가 볼 땐 이건 뭐 2018년에 우리 정의용 특사였죠. 특사가 가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들었다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볼턴 회고록에서 나타났지만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김정은한테 들었다고 하는 비핵화라는 것이 늘상 이야기됩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의 핵우산 철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금지라고 하는 전반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안에서의 김정은의 원론적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것만 믿고 김정은이가 조건만 맞으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비현실적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18년, 19년, 20년 와서 2년 지나면서 그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인영 후보자가 좀 현실적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연락 대표부 연락사무소 설치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부 설치예요, 대표부. 예, 그러니까 연락 대표부. 평양과 서울에 이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국제 정치적으로 외교 관례상 이제 대사급 정식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직전 단계 대표부를 아닙니까? 설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완전한 관계 개선이 돼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서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직전의 단계를 이제 대표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남북 간의 대표부 설치를 노력해 보겠다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연못 구워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말로 연못구워지요. 이게 무슨 나무 위에서 고기 구하는 거. 이게 무슨 우물에서 수능 찾는 것도 아니고 예.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서는 지금 연일 남쪽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남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남북이 합의해서 만든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건물을 폭파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 관계로서 대사급 관계를 하기 전에 대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인영 후보자의 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게 아닌가,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리 전대협 출신이고 뭐 PD인지 NL 계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객관적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대다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래도 되는 거냐? 아니면 본인들은 다 아는데 뭐 대북 관계를 고려해서 무슨 전략적으로 뭐 한 수를 놓는 거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청와대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청와대를 갖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한 노릇이고 화난 노릇이죠. 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헌법상 5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참으시죠. 그렇게나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임명하는 장관 국무위원이고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고 또 진보 진영에서 출발해서 계속 북한 문제를 연구했고 지금은 굉장히 중도 보수적 입장에 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이 변화하고 현실적인 해법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발상도 바꾸고 접근 방법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생각에 그냥 빠져서 과거의 어떤 접근 방법과 과거의 그 해법에 그냥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 이인영 후보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되면 사실 북한한테 사실은 핀잔이나 받고 욕이나 먹을 겁니다. 북에서 볼 때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볼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게 또 뭐냐면은 대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북한을 배려하고 편드는 거 좋아요. 뭐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안 나는 게 가장 좋다. 긴장 관계보다는 오히려 원만한 조금 우리말로 체면은 깎이더라도 북한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정치적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원칙은 지켜야 하고 폭파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할 거냐는 그런 의원들이 서면질이 있잖아요. 예. 그거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해갖고 면죄부를 주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게 사실은 북에서 하는 그 만행 중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네. 좀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은 건물을 물론 그 개성 땅이 북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보란 듯이 대낮에 폭발을 해버린다는 것은 남쪽에 대한 엄청난 도발인데 그 폭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나 핵심 인사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대북 삐라 보낸 그 사람들 다 지금 허가 취소하고 고발하고 그거 허가 취소하고 고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는 거기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단호하게 요구하고 단호하게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아이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할게요. 그러면서 더 친북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북에서 볼 때 여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북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말을 귀라도 기울이게 하려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북이 그래도 우리 말을 듣기라도 합니다. 무조건 북 편만 들고 북한한테 고개 숙이고 북한 비유 맞추고 북한에 끌려다니면 북에서 볼 때는 호구 취급해요. 그동안에 수십 년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라인을 바꿨잖아요. 결국 회전문 인사를 한 건데 이 바꾼 인사 직후에 외무성 그 발표하고 미국 국장 발표를 보십시오. 남쪽에서 제발 말 좀 알아들어라. 왜 말을 못 알아듣니? 말귀를 못 알아듣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 중재랍시고 끼어들지 마라. 그게 분명히 나와요. 이게 대통령의 이 3명 인사 직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인도적 지원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려도 투자라든가 경협든가 통곡에 하라는 거 아니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뭐 장관이든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박지원은 무조건 낙마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비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또 통합당도 공부터만 쏘는 거예요. 확실히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역시 그 자문위원장이 와서 한마디 하더니 좀 다르네 하고. 그러니까 뭐 송곳 검증, 현미경 검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을 짜서 역할 분담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청문회라는 게 보시면 알지만 어떤 결정적 사유가 나와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문 답변 중에나 아니면 언론에 파헤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과거에 밝히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에 이제 이게 낙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박지원 후보자의 반응, 박지원 후보자의 대응과 발언 이것들을 보면서 그날 하루의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질문 응답이 오고 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언론이 박지원 후보자한테 그냥 꽉 잡혀가지고 언론이 안 닿아서 힘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그러한 쪽으로 좀 정책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북편들기만 하고 나서서 참 앞길이 깝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